그날까지 2018 우리 주주님께서 EU에서 팬데믹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치료제 5종을 선정할 예정이죠. 여기서 항체 치료제 5가지에 대해서 각가지 기준을 가지시고 한번 평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고하기에 참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효능, 안정성, 공급 능력, 가격, 변이 대응 능력 등 5가지 항목으로 20점씩 나눠서 보신 것 같아요. 팬데믹의 방향을 바꿀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 성적표. 그래서 리제네론, 닐리, 셀트리온, 그다음에 GSK 비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요 5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먼저 효능은 다 만점을 주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만 치료 목적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서 기본 점수 12점을 부여하셨고요. 안정성, 여기서 논란이 됐던, 기본적으로 항체 치료제는 안정성에서 논란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GSK 비어는 설사 가려움증의 부작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와 6점 감점. 릴리 같은 경우에는 FDA 제출 임상 서류 조작에 대한 내부 고발 건으로 신뢰에 문제가 있어 6점 감점하셨다고 해요. 공급 능력, 릴리하고 리제너는 미국 계약 물량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점한다. 단 리제너의 경우 작년에 이미 로시와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18점을 부여하셨다고 해요. 이거는 그날까지 주주님에 대한 기준이겠죠. 비어의 경우 미국 내 생산 사이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생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기본 점수 부여한다. 12점이겠죠. 가격은 경쟁사 대비 15%에서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셀트리온에 20점 만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기본 12점을 부여한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는 백신과 마찬가지로 저가에 공급할 것이라고 CEO가 밝혔기 때문에 18점을 부여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변이 대응 능력은 고도로 보존된 항원 결정기와 결합하는 비어의 이중 항체가 변이 대응 능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 판단되어 만점 부여하고, 셀트리온은 남아공에 대한 효과 부족. 이게 이제 동물 세포에서는 효과가 있었고 세포주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4점을 감점했다. 상당히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내 생산업체 리제너론, 로슈, 아스트라제네카는 추가적으로 5점을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평가를 하니 셀트리온이 96점, 리제너론 91점, 가산점 5점 포함한 거, 아스트라제네카 89점, 비어 78점, 릴리 70점이라고 지금 기준에 따라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 것 같아요. 한 업체만 선정한다면 셀트리온이 선정되어 유럽 시장을 독점 공급하겠지만 셀트리온 혼자서 유럽 물량을 모두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EU에서도 5개 치료제를 선정할 것이라 했었고 과락만 아니면 모두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회사의 생산 인원을 감안하여 회사별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5개 업체는 모두 공장을 풀로 돌려야 계약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만으로 팬데믹을 종료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으로 팬데믹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 분명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되겠죠?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 중에서 1인 레키노라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좋은 자료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의 임상 3상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 있죠. 셀트리온 레키로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네, 유효성과 안전성 확인이 됐고요. 또 중증으로 갈 확률 70% 감소했고 치료 기간도 5일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이 없어가지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백신도 충분해지고 이제 치료제까지 나오면 쌍두마차가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미국에서 인두발 변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가 격상되고 있어서 백신이 잘 안 들 수도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영국발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60%가 빠르죠. 미국서 인도발 변이 비중 10%대지만 2, 3주 뒤면 지배종으로 올라설 전망. 변이가 영국발 변이에서 남아공 변이에서 인도발 변이, 그리고 또 다음 변이가 나오겠죠.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델타 변이로 불리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CDC는 이날 인도 변이가 전염성이 더 높고
일부 단일 클론 항체 치료법에 의한 중화, 백신 접종 뒤 혈총으로 인한 중화형 효과가 감소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정했다고 CNN 방송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우려 변이는 과학자들이 저 전파력이 더 강하고 더 중증의 질환을 유발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러스에 붙여진다. 전파력도 강하고 독성도 강하다는 이야기죠. 백신이라 치료법,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등이 잘 듣지 않을 수도 있다. CDC는 지금까지 인도발 변이를 관심 변이로 분류해오다 이를 격상시킨 것이다. WHO 세계보건기구도 지난달 10일 인도발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한 바 있다. 13일 기준 미국 신규 코로나19 감염자의 10.3%가 인도발 변이 감염자였다. 10%라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걱정거리는 확산 속도다. 토플 박사는 매 7일에서 10일마다 인도발 변이가 2배로 늘고 있다. 이는 지금부터 3주 뒤면 이 변이가 지배적으로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도발 변이의 경우 그때만큼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훨씬 더 걱정스러운 변이라면서 이는 알파 변이보다 추가로 60% 전염성이 더 강하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 종인 셈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발 변이가 이제 우려와 그리고 퍼지고 있습니다. 레케노라주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유를 갖고 천천히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았는데 방심은 금물이다. 부산에서 백신 접종 후 감염이 56명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1차 접종 후 감염 49명, 2차 접종 후 감염 7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80대 하루 만에 숨져 백신 인과성 조사.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이유도 나오고 있지만 백신이 결코 백신만으로는 이 부분이 다 커버가 되지 않는다. 늘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백신을 맞게 되면 몸 안에서 후천성 면역원성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을 하죠. 왜? 항체가 형성됐다는 게 면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선천성 면역은 면역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말을 하죠. 왜? 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걸려도 다 낫긴 낫는데 매년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면역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체를 맞게 되면 6개월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항체가 형성되잖아요. 백신을 맞고. 근데 이 항체가 형성됐을 때 몸 안에 침투했을 때 이 항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능력이 이제 백신으로 맞는 항체 능력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 변이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왜? 기존의 항체 치료제도 변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화능을 확인을 하고 칵테일 항체까지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끝에 있는 상피세포, 이 피부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농도가 많이 퍼지지 않아서 전파력이 조금은 덜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는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케바소, KEVASHO 우리 주주님께서 니케이 아시아에 올라온 태극기와 셀트리온 깃발, 그래서 14일 11시 기준 삼상 탑라인 관련 기사가 니케이 아시아에 언급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진인 것 같죠? 기사 내용하고 요걸 번역을 제가 해봤는데 임상 3상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 수치가 좋고 몇 개국에서 실렸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쵸? 태극기가 펄럭이고 우리 셀트리온의 깃발이 같이 펄럭이고 있죠? 그쵸? 자, 이걸 번역기로 한번 돌려봤어요. 오전 11시 한국 지약사 셀트리온이 삼상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안전하고 치료 기간을 거의 5일 단축한다고 밝힌 코비드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치료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포함하여 70%의 환자에서 심각한 증상을 늦추었습니다. 복구 기간을 3.9일 단축했다고 회사는 말합니다. 1315명,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13개국에서 진행됐다라고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좋은 내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2018 우리 주주님께서 EU에서 팬데믹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치료제 5종을 선정할 예정이죠. 여기서 항체 치료제 5가지에 대해서 각가지 기준을 가지시고 한번 평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고하기에 참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효능, 안정성, 공급 능력, 가격, 변이 대응 능력 등 5가지 항목으로 20점씩 나눠서 보신 것 같아요. 팬데믹의 방향을 바꿀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
성적표. 그래서 리제네론, 닐리, 셀트리온, 그다음에 GSK 비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요 5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먼저 효능은 다 만점을 주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만 치료 목적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서 기본 점수 12점을 부여하셨고요. 안정성, 여기서 논란이 됐던, 기본적으로 항체 치료제는 안정성에서 논란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GSK 비어는 설사 가려움증의 부작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와 6점 감점. 릴리 같은 경우에는 FDA 제출 임상 서류 조작에 대한 내부 고발 건으로 신뢰에 문제가 있어 6점 감점하셨다고 해요. 공급 능력, 릴리하고 리제너는 미국 계약 물량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점한다. 단 리제너의 경우 작년에 이미 로시와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18점을 부여하셨다고 해요. 이거는 그날까지 주주님에 대한 기준이겠죠. 비어의 경우 미국 내 생산 사이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생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기본 점수 부여한다. 12점이겠죠. 가격은 경쟁사 대비 15%에서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셀트리온에 20점 만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기본 12점을 부여한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는 백신과 마찬가지로 저가에 공급할 것이라고 CEO가 밝혔기 때문에 18점을 부여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변이 대응 능력은 고도로 보존된 항원 결정기와 결합하는 비어의 이중 항체가 변이 대응 능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 판단되어 만점 부여하고, 셀트리온은 남아공에 대한 효과 부족. 이게 이제 동물 세포에서는 효과가 있었고 세포주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4점을 감점했다. 상당히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내 생산업체 리제네론, 로슈, 아스트라제네카는 추가적으로 5점을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평가를 하니 셀트리온이 96점, 리제네론 91점, 가산점 5점 포함한 거, 아스트라제네카 89점, 비어 78점, 릴리 70점이라고 지금 기준에 따라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 것 같아요. 한 업체만 선정한다면 셀트리온이 선정되어 유럽 시장을 독점 공급하겠지만 셀트리온 혼자서 유럽 물량을 모두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EU에서도 5개 치료제를 선정할 것이라 했었고 과락만 아니면 모두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회사의 생산 인원을 감안하여 회사별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5개 업체는 모두 공장을 풀로 돌려야 계약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만으로 팬데믹을 종료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으로 팬데믹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 분명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되겠죠?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 중에서 1인 레키노라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좋은 자료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을 쭉 한번 볼게요. 문 대통령 백신 외교, 큐백도 위탁 생산하나, 독일 코로나 백신 업체, 하스 CEO와 화상 면담, 아시아 태평양 생산 거점 한국 고려를.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한국은 참 그 제조 기술, 손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의 민족의 손기술이 참 좋았잖아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그쵸? 그런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원래 한국은 제조 기술에서 중후장대 산업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보였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죠. 반도체 기준으로 원천 기술, 팹리스, 설계하는 애들이 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 공장을 갖고 있죠. 이 공장을 못 갖고 있는 애들은 사실 더 힘들죠. 원래 국가가 발전하는 상태가 농업, 어업, 수산업, 1차 산업에서 그리고 이제 공장으로 변신을 하죠. 베트남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이제 자산 시장이 한 번 더 커지고 그 다음 중후장대 산업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한국에 한국과 중국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리고 한 번 더 발전하는 게 이제 선진국으로 원천 기술, 팹리스, 그리고 첨단 산업 이쪽으로 한 번 더 퀀텀 점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셀트리온은 바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유전자 제조합 기술,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생산을 해서 끊임없이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베터와 그리고 신약을 그리고 케미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학 기술을,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레키노라가 또 세계적으로 임상 3상의 결과로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독자적인 혼자 힘으로 말입니다. 세계적인 빅파마와 바이오텍도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항체 치료제를 셀트리온은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 생산, 직접 임상과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원천 기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한국이 제조 기술도 뛰어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은 정말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복 청약 막차탄 크래프톤 몸값 25조 3대 게임주가 있죠. NC소프트, 넥슨, 맵마블 시총 넘나. 좋은 내용의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이 게임사 실적을 봤더니 넥슨이 매출이 3조 1000억대, NC소프트가 2조 4천억대거든요. 얘가 매출이 1조 6천억대예요. 엄청나죠 얘도 이제. 그래서 영업이익이 7천억대, 넥슨이 1조 1천억대, NC소프트가 8천억대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넥슨이 23조, NC소프트가 18조. 상장이 2021년 7월이라는데 시가총액이 25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공모 규모가 최대 6조, IPO 시장 모처럼 활기. 그래서 예전에 청약 증거금이 80조 9천억 몰렸던 다른 회사 넘어설지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 게임 대장주 유력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갖고 왔던 이유가 있는 게 이 내용이 참 봤더니 이 사람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참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월급 밀리다 벼랑 끝서 터진 배그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슈트게임 평정 창업 후 데스밸리 1차 위기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죠.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리고 벤처 캐피탈 투자받아 구사일생. 이거 보면 셀트리온과 좀 닮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위기였었을 때, 그쵸? 테마스에게 도움도 받았고, 회사가 참 좀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사 매각 이슈도 있었고, 그쵸? 어쨌든, 테라 내놓고 손실 커져. 신작을 내놓았는데 신작이 퍼져가지고 2차 위기까지 가요. 그때 중소형 게임사를 인수해서 이 인수한 회사가 바로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하게 되면서 이게 신호한수가 되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IPO까지 이르게 되고 다시 이제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신작과 모바일 게임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참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과 혁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끊임없이 재조정해서 목표를 수정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또 오너나 이 창업자가 마인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과 이 사업을 대하는 마음이 참 좋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청바지 입고 직접 운전, 겸손의 아이콘, 카이스트의 수백억 기부, 크래프톤 창업자 장병규. 크래프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방법으로 사제 주식 증여를 결심했다. 지난달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다. 기업 상장으로 3조 원을 거머쥔 성공 신원을 일궈냈지만 그의 언행은 절대 부자라는 느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평이다. 그를 공존, 겸손의 격의 키워드로 설명하는 이가 많다. 청바지와 샌들을 즐기고 여전히 직접 운전을 하며 수백억 원의 기부를 선뜻 실행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 회장은 카이스트 재학 시절 창업에 나선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벤처붐을 촌도한 인물이다. 네오이즈, 그쵸? 게임회사죠. 첫눈 등을 창업했다. 창업한 첫눈을 네이버에 매각한 뒤 100억 원 중 1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매각한 회사 매각 대금을 직원 60명에게 골고루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인 보넨젤스 대표 시절 무명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억대 투자를 이어갔던 일은 아직도 회자되는 미함이다. 뭔가 이렇게 좀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죠. 정보기술 IT 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류성영 카이스트 정산학부장, 이병규 대표와 의기투합해 개발자 사관학교 정글을 설립했다. 정글에서 후배 개발자들을 교육하는 등 직접 재능 기부에도 나섰다. 대통령 지도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도 했다.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 카이스트 발전기금을 100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달엔 크래프톤 전현직 임직원과 함께 카이스트의 증축을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에 써달라고 110억 원을 기부했다. 그래서 보면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가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혁신과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어나면서 앞으로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자기만 잘난 게 아니라 직원들과 임직원들과 파트너사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췄다는 게 좀 느낌이 와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기사를 언급드렸던 이유는 셀트리온의 모토가 생각나서 그랬어요. 첫 번째,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사업은 직선이 아닌 곡선 끊임없이 수정을 해나가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거죠.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이다. 시작하면 성공한다. 그쵸?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우리도 반드시 시간을 투여하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혼자 똑똑한 척하니까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왜? 임직원, 파트너사 이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주주들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셀트리온 모토가 생각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한 거죠. 그쵸?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또한 신작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우리 셀트리온 경우에는 끊임없이 기존 라인업과 앞으로 라인업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가면서 빅파마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 백신 맞았다. 이제 코로나 국내에서도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300만 명이 넘어갔던 소식이에요. 그쵸? 꽤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여를 받았죠. 1차 접종자 1,300만 넘어서 2주 빠르게 상반기 목표치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것도 늘어나겠죠?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내는 방역이 잘 되고 있는데 과연 변이에 대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나토, 중국은 국제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 함께 맞설 것, 30개국 정상들 공동성명, 바이든, 외교의 승리. 그래서 중국을 지금 어제는 G7과 함께, 오늘은 나토와 함께 중국을 패거리를 구성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소식이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오늘은 미중 패권 전쟁과 어제 언급드렸던 연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4월 통화량 50조, 월간 증가폭 사상 최대, 저금리의 가계 차익급 대폭 늘어. 오늘 금리하고 통화량 이 부분을 언급을 할 겁니다. 미중 통화 전쟁과 미국 중앙은행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봤더니 시중 통화량이 4월 한 달 동안에만 50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대요. 월간 증가폭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다. 최저인 기준금리로 시중에 뭉칫돈이 풀린 데다 공모주 청약용품이 불면서 가계 차익급 조달이 늘어난 결과다. 돈을 땡겨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공모주 증시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광의의 통화량이 M2 통화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이 M2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할게요. M2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 심리 예금, 머니마켓 펀드, 양독성 예금 CD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포함된다. 즉 2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량을 말했을 때, 유동성을 말할 때 이 M2, 이 광의 통화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쨌든 돈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M2, 이 광의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 유동성이 많은 이유, 공모주에 자금이 많은 이유가 저금리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죠. 바이든 친환경 정책의 역설, 유가 연일 급등, 치솟는 WTI 선물 가격, 그래서 16.94달러 떨어졌다가 최근에 71.78로 올라갔다는 소식이죠. 많이 올랐죠, 이 정도면. 보통 유가가 배럴당 한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데 60 밴드를 깨고 70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세계 원유 시추 투자액이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쭉 줄어들어가지고 반토막 더 나 있다. 그린 에너지 육성 투자자 압박에 정유사 시추 투자 크게 줄어들어 미 셰일 기업 파상 겹쳐 공급 능력이 줄어들었다. 향후 10년 수요를 줄지 않았듯 수급 불균형 시된 석유 파동라고 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물론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늘어나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펙에 대한 부분도 석유 수출국 기구, 그쵸? 얘네가 많이 힘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얘네의 반응도 보고요. 근본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유가가 막 급등을 해서 계속 그 그림이 유지되기에는 힘든 상황이죠. 패러다임 때문에. 그러나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원자재 투기 수요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테이퍼링 이슈, 미국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이슈를 또 자극할 수가 있겠죠. 원유 가격이 바로 물가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베팅한 월가 거문들, 다이모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죠. 현금을 늘린 뒤 저평가 자산에 투자. 모건 스탠리, BOA, 뱅크 오브 메릴리치 CEO도 페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라고 하면서 계속 테이퍼링 이슈가
신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항공기 보조금 전쟁, 미국 EU 5년 휴전. 봤더니 중국 항공산업 부상의 공동 대응, 17년 묵은 보잉과 에어버스 분쟁, 5년 더 유예 합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연내 철폐. 중국과 미중 패권 전쟁을 하다 보니까 EU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 진짜 큰 그림은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과 테이퍼링과 금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함께. 어제 제가 미중 패권 전쟁과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다시 드릴게요. 먼저 미중 패권 전쟁을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G7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겠다. 뭐에 맞서서? 중국이 중심이 돼서 육해상 실크로드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먼저 중국 이야기를 좀 하면, 이게 2008년도를 돌아보면 참 돌아볼 게 많거든요. 중국이 동학양해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선포한 해가 바로 2008년입니다. 동학양해, 엎드려서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 정확하게 발톱을 숨기고 힘을 기르다가 2008년에 본격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기축통화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던 부분과 같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서게 되면서 전 세계, 그때 미국이 퍼지니까 전 세계 경제가 퍼지니까 중국이 중심으로 나서게 되면서 전 세계 소비재와 원자재를 다 수입하게 됩니다. 그쵸? 세상을 구했죠. 그때 엄청나게 생산을 막 미친 듯이 늘리게 돼요. 그때 고정자산 투자를 압도적으로, 건설 투자를 압도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현대차, 차화정, 한국의 차화정 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바로 중국이 2020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공급 과잉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엄청난 양의 이제 중국이 그때 조선, 철강, 해운, 태양광, 디스플레이, 건설 이런 거 중국이 들어갔던 거는 그냥 다 끝났거든요. 왜?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구조조정을 겪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아시아 투자, 육해상 실크로드는 명분이고요. 진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공급 과잉된 이 제품들을 여기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하면서 막 건설 때려 불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공급 과잉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일거양득이죠. 두 번째, 위안화를 국제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 거죠. 돈도 빌려주고 물건도 대주고 퍼지면 또 중국은 다른 거를 또 대안으로서 가져올 수가 있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도와줬던 국가가 또 퍼지게 되면 그 국가의 침투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육해상 실크로드는 명분이고 중국의 영향력과 공급 과잉된 제품과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 이런 명분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조직체 협의체라고 하죠. IMF, ADB, WB. 이거는 미국 중심의 금융 조직이죠. 세계협의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ADB, 아시아개발은행, WB, 월드뱅크라고 해서 여기 이제 김용 총재라고 한국인도 있었어요. 요거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조직이죠. 국제통화기금. IMF랑 우리 사연이 많아요. 조금 이따 연결시켜서 얘기할 건데 요게 우리랑 또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게 중국판 CRA, NDB, 신개발은행,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면전을 또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그런 협의체예요. 그래서 한국은 여기 중간에 낑겨 있어요. 그쵸? 외교전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끝날 때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장에 노이즈를 줄 수가 있어요. 잊을만 하면.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가장 최대 무역 적자국이 미국의 바로 중국이에요. 이걸 줄이려고 트럼프가 많이 관세도 때리고 했지만 결국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때리기로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중국의 단가를 맞출 수가 없죠. 수입을 줄일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개방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바보가 아니죠. 준비를 하고 무작정 열게 되면 미국의 월가 자본 등 금융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잖아요.
월가와 미국이. 그래서 갑작스럽게 열게 되면 중국이 당할 수가 있어서 준비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열어나가고 있죠. 후광통을 준비를 해서 끊임없이 열어나가고 있긴 한데 이 부분 또한 진행이 될 것 같죠. 미국이 칼을 갈고 있긴 합니다. 여기 적자랐던 거를 지금 요 메꾸려고 금융시장 개방을 끊임없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 그 다음 연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이 미국 51개 주 연합 12개 건영으로 나눠서 12개 연방은행이 구성된 협의체죠. 이 12개 연방은행은 결국 민간은행들의 합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연준, 크게 이 민간은행들의 세 가지 수입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미국 국채예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안전한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쵸? 정말 안전하게 끊임없이 소득이 발생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대마진. 예금을 끌어와서 대출을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두 번째 마진이고, 사실 제일 큰 게 이 양털깎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연준의 그 큰 흐름에서도 이게 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제가 어저께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털깎기. 사실 이게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테이퍼링 이슈를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오직 원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만 받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가 회복하기도 하고 침체가 되기도 하고 확대가 되기도 하고 팽창기로 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좀 이해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금리에 대해서 틈틈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단순히 금리 이자 몇 프로가 내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몇 곱절은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이 통화량을 체크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은행이 신용창조, 경제가 성장하는 거는 은행의 신용창조 시스템, 대출이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은행에 10억을 맡기면 90억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느냐,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나느냐, 이거를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2년 미만의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M2란 말로 하기도 하고 뭐 통화 승수란 말로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유동성이 늘어난다.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잖아요. 한국은행이 역사상 최저금리다 보니까 지금 월간 통화량 증가폭이 사상 최대잖아요. M2의 양이, 광의 통화량의 양이, 2년 미만의 통화량의 유동성의 양이, 돈의 양이 늘어났다. 왜?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많이 빌려 쓴다는 거죠. 신용 창조된 돈들이 많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쉽죠? 그래서 이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 미국 중앙은행 기준으로 낮추게 되면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자 부담을 덜어줄게. 실물 경제 기업들에게 야, 니네가 돈을 좀 빌려가서 사람도 뽑고 고용도 하고 그래서 생산도 늘리고 이 고용에 뽑힌 사람들이 결국은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돈을 좀 빌려가 공급을 한다는 거죠, 시중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실물 경제로 가게 되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런데 추후 더 빠른 속도로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서 이 실물 경제가 회복하고 나아가는 속도보다 이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죠.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리를 올리더라도 계속 자산 시장을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감싸가면서 하고 있다고 언급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벤 버냉키 이후의 시대, 벤 버냉키 이전의 시대는 그리스펀과 폴 벌커의 시대고, 벤 버냉키 이후의 시대는 옐런 의장과 자넷 옐런과 지금의 제롬 파월 시대인 거죠. 이 시대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처음에 올리게 되는 순간보다 나중에 급하게 올라가게 됐을 때 금리의 상단에 가게 되면 결국 이때 가면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거든요. 충격을 받아서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이 퍼지게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주도하죠? 누가 주도하냐고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대부분 주도를 했다는 거죠. 이 미국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이 미국 중앙은행이 움직이니까 미국의 민영은행들, 사실 민영은행들의 합이 미국 중앙은행이죠, 미국은.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전 세계 민영은행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중앙은행과 민영은행들도 특히 중앙은행은 한국에 들어가 있던 외자가 유출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달러가 없으면, 외자가 없으면 수출입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외국인 투자 자금들과 차입금을 빌려올 수도 없으니까 외자 유출이 첫 번째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금 총알이 없으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막 올려요. 마지막에는 얘네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그래서 얘네가 움직이면 각국 중앙은행들과 민영은행들이 다 합쳐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금리를 이빠이 끝까지 올리게 되면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면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쉽죠? 그래서 제가 양털깎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낮춘 기간 상당 기간 오래 유지하고 그러면서 실물경제 회복을 돕고 그리고 금융경제, 자산시장도 다시 돌아가게끔 해주고 자산시장도 붐이 일어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경제가 실물경제가 회복이 되고 금융경제도 회복이 되고 자산시장에도 붐이 일어나는데 이게 천천히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의 상단까지 가게 됐었다고 한다면 예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자산시장이 꺼졌다가 자산시장이 막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자산시장이 한번 뻥 하고 꺼져요. 이거를 처음에 양의 털이 양에 비교하는 거예요. 양털을 다 깎았다가 다시 양의 털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이 양의 털을 깎아버린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쉽죠? 금리를 상단까지 올리게 돼서 결국은 자산시장에 충격을 받게 되면 자산시장이 퍼지잖아요. 그쵸? 그럼 실물경제도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금융경제가 쓰러지면서 실물경제가 쓰러졌던 게 바로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였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죠?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융기관들의 첫 번째 소득이 뭐였죠? 국채이자, 미국채이자, 두 번째 예대마진, 세 번째 양털깎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달러를 빌려준 이 미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되죠? 사실 손해를 크게 입잖아요. 이 미국 상업은행들이겠죠? 사실은 또.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게 빌려주고 손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손해를 일부분 입지만 미국 자산들이나 또는 전 세계 자산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서 퍼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헐값에 인수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거를 일명 양털깎기라고 해요.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이 퍼지게 되면 부동산이건 그게 기업이건 채권이건 아주 망해진 그런 헐값이 된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는, 싼 가격에 인수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게 돼요. 이게 IMF 때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하죠. 한국도 이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그때 국내 자본시장이 100% 개방이 되면서 많은 한국 자산들이 헐값에 넘어가게 되죠.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 작업이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게 버냉키 이전에는 그냥 실물경제 신경 쓰지 않고 막 올렸거든요. 그쵸? 폴 볼커는 금리를 20%까지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경제를 다시 원활하게 돌려나갈 수 있는 미국 경제가 그때는 다시 경제가 퍼지더라도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력했는데 이게 중국이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돼서 중국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같이 퍼지게 돼서 만약에 회복을 못하게 되면 그쵸? 패권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저의 뇌피셜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미국 중앙은행과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쉽게 귀에 꽂히게끔 좀 더 계속 보강을 해서 자주자주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미국 중앙은행의 큰 그림은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한다. 그리고 변동성이 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큰 그림에 있다. 그 이유가 미국 금리에 대한 움직임은 상단까지 아직 시간이 있죠. 경제와 금리가 맞짱을 떠가면서 결국 실적 장세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그림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신약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의 라인업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까지 연구, 개발, 생산, 직판, 임상, 특허 이 모든 부분을 다 직접 하죠. 결국 비파마를 향해서 목적지까지 정조준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기 분야에서 그 업종군 내에서 다른 기업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증시가 조금 더뎠죠, 어제 오늘. 그런데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큰 그림에서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편안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왜? 셀트리온의 실적은 성장하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팩트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좋은 기업의 주식을 흔들림 없이 보유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증명돼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